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2017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좀 지체됐는데 PPT를 좀 작성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올리려다 보니까 지금 그냥 수기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근현대사 부분이 한 8문제 정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서울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이 근현대사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 문제는 뭐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얼마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보았던 지방직 한국사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했다. 왜냐하면 만점 방지용 문제로 보이는 극상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도 잘 좀 쳐다보면 소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를 해서 푸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서부터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A책형입니다. 한국사 A책형 문제인데요.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에 전개된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조선 후기 국학 문제,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수험생들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고, 특히 이 저서들을 묻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서부터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유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희라는 사람이 언문지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말의 의문을 연구했다. 이 국학연구 부분에서 신경준의 훈민정음 은회, 그 다음에 유희의 언문지, 이게 이제 의문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석정의 뭐 경세정운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이 유희의 언문지는 조선 후기의 국학 연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봉의 고금성림, 이게 이제 해외 언어와 우리나라 방언을 연구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어휘집이거든요.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한치훈의 기원인데 이 기원이라는 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치훈은 우리 조선 후기의 역사서를 편찬한 사람이고, 이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허목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농학파 실학자 등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치훈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 때 해동 역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3대 메이저 기전체 사서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해동 역사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은이와 책이 잘못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종희는 동사를 지어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건 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뭐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만주까지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3번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얘기를 해보면 이 기연이라는 책은 한치훈이 쓴 책이 아니고 바로 허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한치훈이라는 사람은 정리를 좀 해보면 한치훈이라는 사람은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을, 죄송합니다, 해동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기전체 사서거든요.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시면 다음 지도와 같이 영토 수복이 이루어진 왕때에 일어난 사실을 골라라 그랬는데, 거기 지도를 보면 천리장성 이 동남부 쪽, 그러니까 천리장성 동쪽 그 밑으로 보면 화주라는 지역이 수복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 위쪽으로 보면 초산에서부터 길주까지가 영토가 확보됐거든요. 이게 이제 공민왕 때 수복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털어버리면
공민왕 때 일어난 사실을 골라라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공양왕 1391년에 시행되는 것이고요. 철령이가 설치된 것은 이 철령이 설치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최영의 요동정벌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왕 때의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승유의 제왕옹기는 충렬왕 때 편찬된 역사서예요. 관련이 없고요.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됐다. 이게 정답이죠. 물론 이제 전민변정도감은 그 전에 충렬왕 때도 설치가 되고 그 전에도 물론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데 공민왕 때도 다시 설치가 돼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여기서 전민변정 사업을 진행을 하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런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잘 연결돼 있는 전민변정도감 설치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을 좀 보면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공민왕을 묻는 문제죠. 이 공민왕을 묻는 문제의 정답은 전민변정도감 설치가 답이다. 이 문제는 지도에서 일단 이 수복 지역을 좀 찾고 그리고 확인을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민변정도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신돈이라는 승려죠.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자, 조선 후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1번 문제도 조선 후기 문제였는데 자, 3번에 보면 조선 후기 경제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1번 선지에 보면 소라고 불리는 특수지역에서 수공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 조선 태종 때 조선 초기죠. 이 태종 때 향부곡소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는 완전히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와서 이 소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향부곡소가 또 뭐와 관련됐냐면 이 폐지가 원래 고려 시대 때 향부곡소는 지방의 향리들이 자체적으로 통치를 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조선 태종 때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물론 향부곡소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예요. 이게 무신직공기 때 망이 망소의 난, 이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하는데 요때부터 하나씩 없어지다가 조선 태종 때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 경제사에서 이 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요. 2번으로 보시면 도고라고 불리는 독점적 도매 상인. 그렇죠. 이 도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 매점 매석을 통해서 상업 자본을 계속 불려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도고의 좀 긍정적 역할도 있긴 하지만 이 도고는 부정적인 어떤 기능이 많이 있었던 조선 후기의 인물, 그러니까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수업에서는 이양법을 하면서 이양법 이후에 왜 상품 작물 재배가 많아졌느냐, 이거는 이제 토지에서 유리된 160명 이 160명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남은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이제 내다 파는 거죠, 시장에다. 그래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상품 작물 재배도 본격화되고 결국 이 상품 작물 재배가 상업적 농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에 대한 상황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금강, 은강을 몰래 개발하는 잠체가 번창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17세기 때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금광이나 은광을 채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것도 이제 이양법 할 때와 연결되는데 160명이 이제 토지에서 유리돼 버리기 때문에 부역과 요역, 특히 이제 이 부역제 해이가, 부역 요역은 같은 말인데 이 부역제 해이가 일어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광산을 채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제 설점 수세제라든지 효종 때, 그다음에 이제 영조 때가 되면 수령 수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채로 바뀌는데 이 사채가 결국은 잠체 때문에 나타난 거고, 물론 이제 사채 이후에도 잠체는 계속 이루어져요. 이게 잠체는 몰래 채굴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금과 은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 몰래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17세기 청과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은이 많이 필요로 한데 국가에서
직접 채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정상. 그러다 보니까 은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은이 희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국가가 채굴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몰래 채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잠재가 성행했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번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돼 있는 문제 같아요. 뭐 제가 수업할 때는 거의 뭐 1시간 반 넘게 이 토지제도를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1번부터 볼게요. 육품 이상의 관리는 전시가 이외에도 공음전을 받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품이 아니고 오품이죠. 그 다음에 2번 전시과에서는 문무관리, 군인, 향리 등을 9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볼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문무관리에게 전시과를 주죠. 요게 과전입니다. 과전. 근데 이 과전은 18등급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뭐 군인 전시과라든지 외역 전시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역 군인 전시과나 외역 전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지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군인전, 외역전 이렇게 별도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등급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고요. 문무 관리에 대해서도 이게 좀 잘못됐고 군인전 그다음에 외역전 이런 토지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별도의 이제 등급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향리들 같은 경우는 9단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었으니까 요 9단계라는 거는 이 향리 때문에 생긴 말 같은데 이게 문무관리와 군인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이 전시과 자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합해서 9등급으로 나눠줬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전시과는 과전 같은 경우 문무관리 같은 경우는 과전을 지급받았는데 이거는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 그러니까 정답이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3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설명만 하기로 해놓고 그다음에 옳은 걸 찾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거니까. 그다음에 3번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그렇죠. 공신 군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그렇습니다. 역분전이라는 것이 결국 개국 공로, 이 개국 공로가 있던 사람들은 뭐 공신들, 문신들도 있겠지만 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전쟁에서 힘을 썼던 군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호족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개국 공로에 따라서 역분전을 지급했다라는 얘기는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조의 역분전 지급 요거는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은 현대사 문제인데요.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가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자, 이제 이 현대사에서 특히 해방 전후사에서 이 사료 제시형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해방 전후의 국제 회담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담은 어떤 게 키워드냐면 조선을 자주 독립시키는데 그냥 바로 즉각적 독립이 아니고 인디코스 적당한 시기를 밟아서 시기를 거쳐서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5번의 가는 카이로 회담이 됩니다. 43년 11월에 이 체결된 회담이죠. 그다음에 나를 볼게요.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선의 정부를 지금 세우는 것을 원조하겠다 이겁니다. 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그러니까 여기서 남조선 합중국 관구는 이제 미 군정 같은 거죠. 그다음에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회담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회담의 내용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이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했던 이 적당한 시기가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죠.
5년 동안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는 걸로 여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도 여기서 결정이 된 거고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세우려는데 그 임시정부를 세우려면 뭔가 회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1번서부터 좀 선지를 확인해 볼게요. 가는 포츠담 회담이 아니고 카이로 회담이니까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나의 결정에는 미영 소련이 참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인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미영 소의 회담이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정리해 준 바로 보면 카이로, 그 다음에 얄타, 그 다음에 포츠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이렇게 돼 있는데 카이로와 포츠담은 이게 미영 중이고 오른쪽에 있는 얄타와 모스크바는 미영 소다.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구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수업할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의 결정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데 좌우합작위원회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과가 아니고 이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돼요. 그러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되는데 46년 6월이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46년 5월에 이제 결렬 휴회가 되고 46년 6월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는데 이 정읍 발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결국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져요. 46년 7월에.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46년 10월에 그러니까 40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40년 10월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하는 단체거든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잘못되어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에 가 나는 8.15 해방 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로를 직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43년 11월이고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45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카이로 얄타 포츠담은 해방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 직전이라고 하면 포츠담과 관련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해방 이후다. 45년 12월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을 좀 보시면 거문도 사건이 전개된 동안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구급 문제, 이번 서울시 구급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사와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 선지 배열 자체가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자 일단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자, 거문도 사건이 전개된 동안인데 이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영국이 우리나라 이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점령이 되냐면 87년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문제에서 묻는 취지는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실을 골라라.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선지에서 1885년부터 1887년에 일어난 사실을 골라라 이 문제거든요. 1번서부터 보면요. 이건 좀 정리를 합시다. 자, 1번서부터 보면 이제 당오전이 나와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드리진 않았는데 이 당오전은 전한국이 설치되면서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한국이 1883년부터 전한국이 설치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894년까지 발행이 되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면 이 당오전이 발행되던 시기는 이 사이 시기 안에 해당이 되죠.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어렵네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2번은 한성순보인데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방문각과 관련돼 있는데, 방문국.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하던 거를 현장에서 했네요. 방문각은 공무원 학원이고요. 방문국이 설치되면서 되는데 이게 1883년에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 방문국이 갑신정변 때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한성순보는 폐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1884년까지만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연도가.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공문의 모습은 거문도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때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좀 볼게요. 서유견문을 출간한 유길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 문제가 1번하고 3번이 이제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번도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고요. 3번도 서유견문을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문화사에서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드렸지 서유견문의 출간 시기를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이 서유견문이 누가 쓴 거냐면 유길준이 쓴 거예요. 근데 유길준이 어디 갔다 온 거냐면 이제 보빙사로 가서 1883년에 보빙사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유럽을 다 순방하고 돌아와서 쓴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출간된 거는 도쿄에서 일본에서 출간이 됩니다. 이 출간된 시기가 1895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도쿄 1895년 이게 도쿄 순교사라는 데서 이 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1번, 3번을 상당히 고민하시다가 3번으로 체크를 해서 틀리신 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일본과의 무관세 무역을 항의하는 동네 부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관세라고 하는 것, 이 무관세 무역은 언제부터 되냐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 보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에 보면 조일통상장정, 우리가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요즘엔 부르는데 이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이 뭐냐면 삼무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없이 무역을 한 게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이후에 관세가 없었던 거고요. 이 무관세가 유관세로 바뀌는 게 언제냐면 조일통상장정 개정 때예요. 1883년에. 그러니까 요때까지 일본 상인이 무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 시기에 걸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6번 문제 별표 2개 달아놨습니다. 아마 요 문제가 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맞으면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다음은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 중기 두 세력의 대표적 인물의 주장인데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그랬습니다. 가를 한번 읽어보죠. 제가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뭐 대화세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곳에 궁궐을 짓고 전하께서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나라가 선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고 주변의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가는 인물을 찾는 거니까 묘청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좀 볼게요. 나를 보면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개소나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경에. 서경이 만일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하였을 리 없습니다.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거동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 수확도 안 된 건데 천도를 하다 보면 이 벼농사를 하는 지역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되는 뭐 이런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어렵다. 지금은 천도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묘청의 서경천도를 반대하는 거니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반대했던 인물은 개경파, 대표적인 인물은 김부식이죠. 그럼 결국 가는 묘청, 나는 김부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기를 찾는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가, 묘청은 이렇게 되죠.
국호를 대위국이라고 했고 연호를 천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천견충이군 뭐 이렇게 불러서 난을 일으켰죠. 이 기억은 맞는 설명이에요. 묘청에 대한 설명으로. 그다음에 니은 가 칭제 권원과 요나라 정벌이 아니고요. 위에 사료에서도 나오지만 금나라 정벌, 금국 정벌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요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미 멸망을 하고 없죠. 그러니까 이미 멸망을 한 건 아니지만 멸망을 하고 없었다. 그러니까 요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요나라가 멸망한 것은 물론 이제 1125년 요때 요나라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묘청의 난이 전개된 건 이 이유니까 이미 요나라도 없고 또 요나라 자체가 아니고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나라가 요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아무튼 잘못됐다 요나라가. 그다음에 디귿 나 개경 중심의 문벌 귀족 세력의 대표였다. 그렇죠. 이 개경 중심의 문벌 귀족, 이 김부식이 바로 문벌 귀족을 대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을 필두로 하고 있는 경원 이씨, 김부식이를 필두로 하는 경주 김씨, 최충을 필두로 하는 해주 최씨, 윤관을 필두로 하는 파평 윤씨, 뭐 이런 가문들이 바로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들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리을 볼게요. 나 김부식이죠. 김부식은 편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는 편년체 사서가 아니고요. 기전체 사서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볼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도 쭉 읽고 아싸 결사 뭐 이래가지고 진울로 찾으면 큰일 납니다. 결사 운동을 하셨던 분은 진울 말고도 또 한 분이 있죠. 바로 요새라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읽어보면 참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참회가 바로 법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제시되고 있는 인물은 승려는 진울이 아니고 요새라고 찾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는 묘종초를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언병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대중에게 참회를 닦기를 권하다. 이 참회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화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일전에 한번 기출이 됐던 그런 사료입니다. 대중의 청을 받아 교화시키고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며 결사에 들어온 자들이 300여 명이나 됐다. 그럼 결국 이 요새의 백년 결사를 묻는 거예요. 이 8번은. 이 자료는 요새다. 요새. 요새는 백년 결사 운동을 펼쳤는데 이 진울의 수선서 결사운동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백년 결사운동은 일단 강진 만덕사라는 절에서 펼쳐져요. 강진. 이 강진이 정약용 유배지이기도 하고 고려 청자의 주 생산지이기도 하고 제가 이 강진이라는 지명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업할 때 강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료에서 우리가 요새를 찾는 방법은 이 참회거든요. 바로 이게 법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 이 법화 신앙, 참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혁을 위해서는 참회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제가 얘기해줬죠.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개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이제 짜투리 얘기들도 해가면서 제가 이 요새 백년결사 운동을 설명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인데요. 여기 보면 강진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강진의 토 세력의 도움을 받아 백년사를 결성하였다. 여기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8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에 보면 불교계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구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하였다라고 되는데 이 구산 선문의 통합 불교의 통합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공민왕 때 왕사였던 바로 보우입니다. 보우. 예, 고려 말에 임재종을 도입하는데 공을 세웠던 이 보우라는 승려가 바로 선문구산의 통합, 이 불교 통합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계의 폐단이 이 불교 통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던 승려예요. 2번은 보우고요. 그다음에 3번. 교관 겸수가 나오니까요. 이건 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의 도노 점수는 진울이다. 특히 이 문제도
4번 도노 점수 이 진울로 찾아서 틀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료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사료를 이런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아 내가 좀 사료에 취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료를 좀 보는데 시간을 좀 쏟으셔야 됩니다. 이 사료집을 사서 읽지 말고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 보면 사료들이 대량으로 들어 있어요. 다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히. 자, 그다음에 9번 좀 볼게요. 다음과 같은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정부에서 일어난 사실이 뭐냐? 자, 9번입니다. 남북 합의 내용문이 뭐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건 답이 나왔네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네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행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와 관련된 겁니다. 불가침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정답은 이게 노태우 정부가 되는 거죠. 지금 자료에 제시된 건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다. 노태우 정부 때 통일 부분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되고 나서 12월 31일에 91년 마지막 날이었죠. 그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노태우 정부가 이런 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방 외교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련과 중공, 그때 당시엔 중공이었죠. 이런 중공 같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 북방 외교가 성공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일어나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어떤 인물을 역사에서 조명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게 각인돼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때문에 잘한 것까지 좀 이렇게 감춰지는 것은 저는 올바른 역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가 이 외교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노태우 정부의 어떤 큰 공로입니다, 공로. 물론 이제 공과가 있지만 이거는 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이 남북조절위원회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설치가 되니까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와 관련된 거는 북방 외교의 적극 추진. 이거는 인과관계로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네요. 자, 요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2번 표제음주 동국사량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고 나머지 3개의 선지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중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1번의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나 단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이 삼국사기의 어떤 한계거든요. 이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연려실 기술은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 때 쓴 책인데 이게 조선 시대 때 야사들을 모아서 야사를 좀 빌려서 참고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건 조선 시대의 어떤 역사서예요. 이게 이제 기사 본말체로 써진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선사에 국한돼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사 저료는 이것도 문종 때 편찬된 책인데 세종 다음에 세종 때부터 편찬이 시작돼서 문종 때 완성됐는데 책 이름이 고려사 저료예요. 그럼 이건 이제 고려사에 국한돼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 표제음주 동국사량은 원래 서거정이 썼던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이제 편년체로 쓴 장편 사서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 중종 때 유희량이라는 사람이 간략하게 이걸 추려서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제음주 동국사량은 중종 때 유희량이라는 사람이 과거 있었던 성종 때 편찬됐던 동국통감을 간략하게 추린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동국통감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편년체로 쓴 거니까 이 표제음주 동국사략에는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고법으로 푸는 문제예요. 2번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1번, 2번, 4번이 단군 조선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정답은 표제음주 동국사략 10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네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부터 볼게요.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하였다. 이건 고구려가 멸망된 거죠. 그러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면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건 나당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매소성 전투 다음에 기벌포 전투 때 기벌포 전투가 결국 삼국 통일을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매소성 전투가 언제냐면 삼국 통일 1년 전 675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달을 좀 볼게요. 달을 보면 계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이게 이제 백제 멸망이에요. 백제가 멸망된 거는 660년이죠. 자, 그다음에 라 봅니다. 백제와 외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과 백강에서 전투를, 이게 백강 전투인데 이 백강 전투에서 이제 이 나당 연합군이 이기죠. 그리고 이기고 나서 계림도독부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이게 이 백강 전투는 663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면 다라가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라가나. 답이 다라가나니까 3번이 답이 되네요. 그렇죠?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이 지방직 일주일 전에 봤던 지방직 문제도 그렇고 서울시 문제도 그렇고 임진왜란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제2기간 중에 추진된 정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문제는 아니고 광해군 때의 문제인데 임진왜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결국 전후 복구 사업이죠.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 이걸 묻는 거거든요. 1번서부터 볼게요.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한 거, 경기도 지역서부터 시작이 되죠. 맞고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신과 연료를 조사하여 추앙하였다. 이게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를 더욱더 이제 보완을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진관체제에서 재승방약 체제로 바뀌었다. 이게 답인데, 왜냐하면 이 진관체제가 재승망약으로 바뀌는 시기는 임진왜란 전이에요. 전.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 이 재승방약 체제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 이미 재승방약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걸로 바뀌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을묘해변 때니까 요거는 임진왜란 전인 명종 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이 재승방약 체제가, 그러니까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재승방약 체제가 다시 진관으로 복구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이거든요.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진관이 복구되죠. 그래서 이 진관이 복구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관이 복구되면서 지방군 체제가 소고군으로 바뀌죠. 영진군이 소고군 체제로 바뀝니다. 요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아무튼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광해군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방어체제의 변화는 광해군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가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제가 요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요 문제가 뭐냐면 사료를 주고 사료를 분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료에서 제시된 상황을 유추해서 사건을 찾은 다음에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를 읽고 사건을 찾고, 그럼 이제 사료만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텍스트의 그 문맥적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찾은 다음에 또 그 사건을 답을 이제 그 사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어볼 때 선지 배열을 보니까 이 선지의 내용도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가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신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3개월과 무슨 사연으로 고부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느냐. 이게 이제 고부등지에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죠. 답변자가 고부군수의 수탈이 심하여 민심이 억울하고 통한스러워 억울하였다. 이거는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은 아니고 고부밀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흩어져 돌아간 이후에 무슨 일로 봉기하였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부밀란 이후에 다시 이제 박원명이라는 신인 군수가 파견돼서 일이 무마됐거든요. 근데 왜 다시 봉기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핵사 이용태가 의거 참가자 대다수를 동학도로 몰아 체포하여 사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가 이후 다시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답변자가 뭐라고 하면 일본이 군대를 거느리고 경복궁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경복궁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근데 위에 답변자를 보면 신문자를 보면 가 이후 다시 봉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다시 봉기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가 이후니까 이 가는 결국 1차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1차 동학농민운동 이후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이 군대를 거느리고 경복궁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 사건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잘못 분석하면 텍스트를 빠르게 분석하다 보면 이 가를 2차로 보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걸 겁니다. 물론 이게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꼭 이게 뭐 특이점이 없는데, 근데 이게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1번으로 답이 골라져요. 청일전쟁 때문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2차로 고르면 답이 1번이 돼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발려버리는 거죠. 1번 보면 일본군이 풍도의 청군을 공격하여 성립하였다. 이게 이제 청일전쟁인데 결국 청일전쟁 때문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말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건 청일전쟁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법규 교정소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교정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고 1년 뒤에 환궁을 하죠. 환궁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1896년 2월에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1897년 2월에 환궁을 해요. 그리고 환궁한 바로 그 다음 달에 이듬 1897년 3월에 교전소라는 걸 만들어요. 이 법을 연구하는 건데 이 교전소가 1899년 7월에 교정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교정소에서 뭐가 발표된 거냐면 대한국국제가 발표되는 거거든요. 1899년 8월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이게 대한국국제를 할 때 제가 매핑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앞에 법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정소가 결국 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 법규 교정소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안 맞는 거죠. 1899년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집강소 및 폐정개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이 전주화약 이후에 집강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집강소가 설치된 것이 결국 전주화약 당시에 폐정개혁안을 동학농민운동이 정부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정답은 이 집강소와 폐정개혁안이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물포조약을 근거로 실행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재물포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추진된 건데 재물포조약의 내용 자체가 뭐 일본 피해를 받은 이모군란 때 피해를 받은 일본인들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전동형 문제를 풀면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 이건 앞으로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에서 연속적으로 현대민주주의 발전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그 항쟁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촛불 항쟁을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립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 문제, 저번 주에 지방직 문제, 그다음에 25일 오늘 서울시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 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87년 4.13 호원 조치 이후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이제 60 민주항쟁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은 6월 항쟁이다. 87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 사료를 좀 볼게요. 우리 시민군은 이 시민군이 키거든요.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이 시민군이 조직됐던 것은 80년 5.18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고 이 다가 어떻게 보면 4.19 혁명 사료가 나왔다면 또로록 그냥 이렇게 해서 풀릴 텐데 이 다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발표한 사람이 노태우거든요. 이건 87년 6월 항쟁의 결과가 되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7년 6월 항쟁이 사료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 항쟁에 의해서 이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면서 6.29 선언이 일어나는 거니까 순서대로 보면 나, 가, 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가와 다는 둘 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가, 다로 고르시면 된다. 그러니까 니은 나가다가 아니군요. 기억 죄송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니은 기억 디귿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니은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에 협약 이후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한번 사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자, 통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네요.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지분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그 다음에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시행할 것. 그러니까 통감이 고위관리의 임명권까지 갖는 거네요. 그럼 이건 답이 나왔네요. 1907년 정미년에 체결된 한일 신협약. 우리가 정미 7조약이라고 배우는 거죠. 정미 7조약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협약 이후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거거든요. 자, 1번 보면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이건 이제 1908년 1월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 조약 체결 과정에서 부수각서의 군대 강제 해산. 이 군대 강제 해산 이후에 이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하고 정미의병 과정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요건 이유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이게 인과관계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이 순종이 옹립돼 있던 상태에서 이게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 이전에 고종은 이미 퇴위가 된 거예요.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는 그 전에 일어난 거죠. 1907년이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전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원인이 돼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은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은 1909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지울게요.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변방 중심에서 적극적인 지역 중심 방어 체제로 바꾸는 등 이게 지역 방어 중심 체제가 바로 진관 체제죠. 국방을 강화했다. 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다. 이게 직전법이니까. 그러니까 위에 보면 진관 체제 만들고 직전법 시행한 왕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번은 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 이정재라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좀 해설하면서 웃기면 안 되는데 사실 좀 해설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기가 이게 큰 강의실인데 이게 수험생도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뻘쭘해가지고 자 1번부터 볼게요.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하였다. 이건 이제 성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그렇죠. 이 세조가 바로 불교 이 진흥책을 사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원각사라는 절도 짓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 다음에 간경도감에서 월인석보 이런 불경을 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간경도감에서 월인석보를 간행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육조직계제를 채택하고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태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었다. 이거는 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서울시 문제를 보니까 사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료를 좀 잘 분석하셔야 될 겁니다. 이 17번 문제도 사료에서 묻는 사람이 누군지만 찾기만 한다면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사료를 가지고 이 인물을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봤던 7급 문제에서는 남명 조식에 대한 사료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에 대한 사료를 준 거예요. 이 책의 지지에 대해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자, 이 책은 왕과 사대부를 위해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한 것인데 자 여기까지 끊어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은 왕과 사대부를 위해 왕도 정치,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게 바로 그냥 뭐냐면 성악 군주론이거든요. 그럼 이 성악 군주론을 얘기하는데 왕과 사대부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황의 성악 10도는 군주 스스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성군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의 성악 지변은 현명한 신하의 도움을 받아 군주가 성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대부까지 걸리면 이건 성악 지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설, 수기, 정가, 위정, 성현, 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은 성리학의 정치 이론서인 대학 연의를 보완함으로써 이 대학 연의는 원래 군주가 읽는 책이거든요. 조선의 사상계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악 지교예요. 성악 지교. 이건 이죠. 그럼 문제를 좀 쉽게 바꿔보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경과 을을 이게 이번 오늘 시험 7급 문제에 이 경과 을을 이렇게 해서 사료에 제시돼서 남명 조식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남명 조식 선생이죠. 북인 조식 학파들이 북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2번 기대승과 8차례 편지를 통해 사단 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사람은 이황입니다. 1차 사단 칠정 논쟁이죠. 3번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노장사상의 개방적이었다. 그러면 이보다 기라고 하면 주기론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거고 불교와 노장사상에도 개방적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화담 서경덕 선생입니다. 4번 사림이 추구하는 왕도 정치가 기자에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담은 기자실기. 그렇죠. 이 기자실기가 바로 이의 저서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기자실기.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예요. 밑줄 친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그는 만동묘와 패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럼 흥선대원군이네요.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그가 크게 도하여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도록 하였다. 이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공자가 다시 살아서 온다고 해도 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18번의 인물은 흥선대원군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내용으로. 자, 1번부터 볼게요.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으로 활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국기무처에 그러니까 1차 그 김홍집 내각에 흥선대원군이 참여를 하긴 해요. 근데 총재관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총재는 바로 김홍집이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고요. 참여는 해요. 흥선대원군이 군국기무처에 참여는 하는데 요게 뭐라고 해야 되죠? 총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잘못됐고요. 갑신정변 당시 청군의 원조를 요청했던 것은 민씨정권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이모군란 직후 통리기무함을 폐지하죠.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들어오게 되고 궁에 결국 흥선대원군이 군인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개화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리셋되는 거죠. 개화 정책이. 그러면서 개화 정책 추진 기구 개혁 추진 기구였던 통리기무함을 폐지하고 이영을 다시 5군형으로 바꾸고 뭐 이런 일련의 개화 정책 추진을 다시 리셋시키는 그런 역할을 흥선대원군이 해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통리기무함을 흥선대원군이 폐지했다. 이 얘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던 그런 문항입니다. 4번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 화서학파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게 1876년이고요. 이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한 거는 1873년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는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화서학파라는 게 화서 이항로 선생, 그러니까 위정척사 학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위정척사 학파의 지지는 흥선대원군 집권 기간에 외교 정책으로 발현되거든요. 근데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서학파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화서학파는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9번. 그러니까 이 18번의 4번 선지의 정확한 해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흥선대원군은 이미 하야하고 없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1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가 또 상당히 수험생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 19번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 이게 비밀 행정 조직망이죠. 맞고요. 국외 거주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군자금 같은 걸 이걸로 모았죠.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임시정부 수립될 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희죠. 이동희가 이제 결국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장투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잘 설명해야 돼요. 이게 4번이 답인데 제가 이 임시정부 개헌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임시정부가 1919년 9월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한 차례 개헌이 일어나요. 개헌,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내용상에 좀 손질을 한 거죠. 그래서 1919년 8월에 개헌이 되고 1919년 9월에 임시정부가 출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정부가 출범 전에 개헌을 한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법기구가. 이게 임시의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1919년 9월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결성이 돼서 개헌을 임시의정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선지에 보면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의정원이 구성된 게 아니고 임시정부 수립 전에 이미 이 1차 개헌을 단행했다는 거죠. 임시의정원에서 1차 개헌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 1차 개헌이 1919년 8월이에요. 그리고 이 임정이 출범한 게 1919년 9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임시의정원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 임시의정원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1차 개헌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임시정부가 출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문제 중에서는 좀 까다로운데 나머지 세 개가 소거를 해도 되지만 이거는 조금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 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만주지역 무장투쟁 세력들이 이탈했는데 뭐 또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꼽은 난이도 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인데 마지막이죠. 이거는 이제 철기 시대 여러 국가와 관련된 문제니까 문제 난이도가 많이 낮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역. 농경이 발달하였고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옥저고요. 도둑질을 하면 물건값의 12배를 변상케 하였다. 이거는 부여일 수도 있고 고구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여입니다. 부여. 물론 이 문제는 고구려로 해도 선지를 고르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산관에마다 각각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책화니까 동해고요. 리을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게 천군이죠. 사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옥저, 니은은 부여, 디귿은 동해, 리을은 사만이다. 1번 볼게요. 기역.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 동맹은 고구려 겁니다. 2번에 니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 이게 형사 취소운인데 형사 취소운은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으니까 니은 사료를 부여나 고구려 아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해도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종내온과 함께 민며느리 제도. 이 동해는 족외혼이고요. 그 다음에 민며느리 제도 같은 경우는 옥저의 풍속이에요. 좀 연결이 잘못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상가 고추가 등이 제가회의를 열어 국가 대사를 결정하였다라고 되는데 상가 고추가는 고구려의 가들입니다. 고구려의 족장들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사만에서 족장들을 군장들을 부르는 이름은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이런 식으로 군장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서울시 6월 25일에 시행된 오늘 시행된 서울시 문제 해설을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듣고 있던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의 눈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위해서 이제 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문제 수준이 요렇구나. 그리고 요런 문제들을 풀려면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침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국문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감사합니다.